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주도권을 주기 위해 조선 동맹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핵심은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 해군력 강화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받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7월 24일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으로 명명된 이 구상은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해군 함정 정비 및 수리 확대, 일부 군함의 한국 조선소 건조 등 폭넓은 협력안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의 해군력 확대에 대응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1998년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 경험도 있어 한국과의 협력에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배경에는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팽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234척의 해군 함정을 보유해 219척의 미국 해군을 수적으로 앞질렀습니다. 특히 최신 구축함과 항공모함의 증강 속도가 빨라 미국 조야 전반의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 함정 정비 계약을 다수 수주했고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현지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HD현대 역시 미국 방산조선사 및 해운사와 손잡고 본격적인 진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양국 협력의 현실화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존스법과 번스, 톨레프슨 수정안 등 자국 내 건조 및 운항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조선 인프라 노후화와 인력난도 해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선체 일부를 한국에서 제작하고 조립을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나 특정 조선소를 특별협력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선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통상이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해군 함정의 정기 수리를 한국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관세 협상의 유력한 지렛대로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구독률 과반을 돌파하며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7월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구독률은 54%를 기록해 작년 하반기 대비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국내 OTT 시장에서 한 플랫폼이 과반수를 넘어선 첫 사례입니다. 뒤를 이어 쿠팡플레이가 35%를 기록했으며 유튜브 프리미엄과 티빙은 각각 21%, 디즈니 플러스는 13%, 웨이브는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연이은 K 콘텐츠 흥행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시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한국 작품들이 전 세계 시청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시즌1이 2021년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6월 공개된 시즌3는 사흘 만에 약 7,200만 시청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93개국에서 탑10 1위를 기록하며 K-드라마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전 시즌 누적 시청수는 2억 3,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는 상반기 3,500만 시청수를 기록했고 공개 첫 주 비영어권 TV쇼 부문 4위에서 시작해 3주차에 1위에 올랐습니다. 의료계를 배경으로 한 중증 외상센터는 3,400만, 약한 영웅 클래스 1과 클래스 2는 각각 2,200만과 2,000만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작품은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 작품은 공개 한 달도 되지 않아 3,700만 시청수를 넘겼으며 플릭스 페트롤 집계에서 31개국 1위, 90여 개국에서 탑10에 올랐습니다. 음악 시장에서도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OST는 빌보드 핫 100 전곡 차트인에 성공했으며 걸그룹 헌트릭스의 골드는 4위,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은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앨범 전체는 빌보드 200에서 5위에 오르며 음악계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하반기에도 K-콘텐츠의 물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배우 김남길, 김영광 주연의 스릴러 트리거를 시작으로 에마, 은중과 상연,
다 이루어질지니 등 다양한 신작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공은 넷플릭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5일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진이 빛, 정확히는 레이저 빛을 이용해 고체이자 동시에 액체인 물질, 이른바 초고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고체란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신비로운 물질 상태입니다. 원자들이 고체처럼 정렬된 구조를 이루면서도 액체처럼 마찰 없이 흐르는 점성을 갖지 않는 특성을 동시에 지닌 이중성을 지닙니다. 과거에는 극저온에서 원자가스를 이용해 초고체를 실험적으로 구현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연구는 전례 없는 접근을 통해 빛 그 자체를 초고체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로 평가됩니다. 연구의 핵심은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폴라리톤이라는 준입자입니다.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 연구팀은 나노 단위로 정밀 설계된 알루미늄 갈륨비소 반도체 웨이퍼에 특수한 레이저를 쏘아 능선 위에 폴라리톤을 형성시켰습니다. 이 폴라리톤은 정해진 형상 속에서 응축되며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형태, 즉 초고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구진은 이후 반복 실험을 통해 이 물질이 진정한 초고체인지 점성이 0이며 결정 구조를 지니는지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레이저로 만든 초고체가 고체의 질서와 액체의 유동성을 완벽히 겸비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빛이 초고체가 되었다는 것은 빛이 물질과 지속적으로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폴라리톤이라는 준입자를 형성하고 이 폴라리톤들이 특정 양자 상태로 응축되어 고체와 유체의 특성을 동시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단순히 흡수되었다 나왔다 하는 것을 넘어 빛과 물질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양자적인 결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응축 물질 물리학의 오래된 난제를 해결한 동시에 향후 양자 컴퓨팅, 초전도체, 초정밀 센서, 마찰 없는 윤활제 등 상상조차 어려웠던 응용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원자 기반 초고체보다 훨씬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빛 기반 초고체의 장점은 향후 실험 물리학의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드미트리오스 트리포게오르고르 박사는 우리는 실제로 빛을 고체로 만들었다며 이 성취는 과학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빛의 연금술이라 불리는 이 혁신이 불러올 양자 세계의 변화, 그 불꽃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은 상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습니다. 노화를 거스르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생물학적 나이 검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할리우드 스타 킴 카다시안의 사례가 전파를 타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리얼리티 TV쇼 마지막 해 스타트업 트루 다이애그노스틱의 매슈 도스 CEO는 킴 카다시안에게 놀라운 결과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는 34세입니다. 당시 43세였던 카다시안의 몸은 실제 나이보다 9세나 젊게 노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란 단순한 연령이 아닌 유전자 메튜라 수준을 통해 실제 신체 노화 상태를 분석한 수치입니다. 이 개념은 2013년 UCLA의 스티브 호르바트 교수가 처음 제안했으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석 유전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나이 검사가 확산되며 트루 다이그노스틱을 비롯해 프로헬스, 마이디에네이즈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원 다이그노믹스가 에피클락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검사는 단지 나이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흡연, 비만, 수면 등 생활 습관이 노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폭염이 잦은 지역일수록 생물학적 노화가 빨라진다는 연구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습니다. 항노화 치료제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에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대거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기업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역시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에 약 2,500억 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백질 설계 도구 GPT-4B 마이크로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인사이트 에이스 애널리틱은 항노화 치료제 시장이 2031년 약 3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간 수명의 정의가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 자신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일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역사적 악연과 민족 감정, 정치적 위기, 국제 정세가 복합적으로 얽힌 폭발입니다. 양국의 갈등은 13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인도차이나를 지배하던 캄보디아의 전신 크메르 제국의 타이족이 남하해 태국의 전신인 수코타이와 아유타야 왕국을 세웠고 15세기엔 아유타야군이 크메르의 수도 앙코르를 함락시켰습니다. 이후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끼어 수백 년간 영토를 잠식당하는 샌드위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두 국가의 갈등의 상징은 프레아 비히어르 사원입니다. 크메르 제국이 지은 힌두교 사원이지만 접근로는 태국 영토에 위치해 있습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원 자체를 캄보디아 소유로 판결했지만 주변 4.6 제곱킬로미터 부지의 귀속은 여전히 분쟁 대상입니다. 2008년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단독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양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하기까지 동원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7월 24일 충돌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양측 간 총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주민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서로를 도발 주체로 지목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민족 감정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태국군이 분쟁 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의 국가 재창을 제지하며 민감한 감정을 건드렸고 5월엔 총격전으로 캄보디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킨 결정적 사건은 6월 유출된 양국 지도자의 통화 녹음입니다. 패통탄 태국 총리는 통화에서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를 삼촌이라 부르며 자국의 군 수뇌부를 비난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연립정부 붕괴 및 총리 탄핵 추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통탄 총리 지지율은 30%대에서 9%로 급락했고 전국 불안이 국경 군사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간 패권 경쟁도 갈등의 배경에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된 시아누크빌 항만과 메콩강 댐 등을 보유한 친중 국가입니다. 반면 태국은 미국과 70년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매년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을 통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합니다. 양국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정치적 위기, 그리고 국제 세력의 이해가 중첩된 이번 사태는 단기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분쟁으로 분석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아시아와 북미, 시베리아를 강타한 기록적 폭우의 배경에 대기 공명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기후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재난 양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공명이란 이 대기 중에 외부 에너지가 유입되면서 특정 파장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수증기가 한꺼번에 비로 변해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욱 자주,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에선 2,500만 명이 폭우 피해를 입었고 파키스탄에선 9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시베리아 오이мя콘 지역마저도 물에 잠겼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선 1000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135명이 사망했습니다. 평소 여름철 강수량이 60에서 100mm에 불과한 텍사스 지역에 3시간 만에 25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마이클만 교수는 지구대기 상층부에서 특정 진동 주파수에 공명이 일어나 진폭이 증폭되는 현상이 수주간 지속됐다며 이로 인해 집중호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세기 중반 이후 이러한 공명 패턴이 여름철에만 3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UCLA 기후연구소는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대기로 방출되는 수분량이 약 7%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표면은 극심한 가뭄과 폭염을 겪는 반면 대기에는 수증기가 과잉 축적돼 있다가 폭우로 쏟아지는 기후 책지질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UCLA의 데니얼 스웨인 교수는 여름 내내 대기 중에 지표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스펀지 기단이 형성됐고 이후 이 수분이 순식간에 쏟아졌다며 앞으로는 평균 강수량보다 국지적 극단적 호우가 더욱 위험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가 점차 극단의 날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여름철 기록적 폭우가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북 봉화 백두대간 깊은 산중 해발 600m 고지에 식물판 노아의 방주가 존재합니다. 바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내에 위치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종자금고입니다. 기후위기, 자연재해, 전쟁, 환경오염 등에 대비해 전 세계 식물 종자를 연구 저장하는 국가보안시설로 노르웨이 스발바르 시드볼트와 함께 세계에 단 2곳뿐입니다. 그중에서도 야생식물 종자만을 전문적으로 보존하는 곳은 백두대간 시드볼트가 유일합니다. 시드볼트는 외관상 들판 속 거대한 은빛 버섯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보안 때문에 GPS에도 표시되지 않는 철통 보안 구역입니다. 터널형 구조의 저장고는 지하 깊숙이 파묻혀 있으며 종자 수가 증가할 경우 개미집처럼 터널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내부 출입은 국가정보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차량조차 위치 정보 수집이 차단되는 등 극도의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시드볼트 바로 옆에 있는 시드뱅크는 시드볼트에 최종 보관될 씨앗을 밀봉하고 장기 보존 상태를 중복 점검하는 중간 단계 저장 시설입니다. 내부 온도는 영하 20도, 습도는 40%로 상시 유지되며 블랙박스에 담긴 씨앗은 각종 재앙 상황에서 식물 복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야생식물은 모든 작물의 조상이라며 두메 부추에서 마늘과 양파, 부추가 파생된 것처럼 야생종자는 미래 식량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씨앗은 원칙적으로 꺼내지 않으며 기후재앙이나 멸종, 혹은 기탁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반출됩니다. 실제로 시드볼트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저장 종자 수는 2018년 5만여 점에서 올해 6월 기준 28만여 점으로 약 5.4배 증가했습니다. 이곳은 해수면 상승으로 생태계 붕괴 위기에 처한 피지, 사모아, 도미니카 등 UN 지정 군소도서국의 야생식물을 보존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도 추진 중입니다. 연구진은 2050년까지 지구 전체 야생식물 종자의 3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등 국내외 기관은 시드볼트의 종자를 기탁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씨앗을 맡길 수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이규명 원장은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시드볼트는 인류 생존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 지난 7월 10일과 17일 방송된 KBS 다큐 인사이드 인재전쟁이 던진 질문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이 물음이 국민적 공감과 위기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은 중국 밖을 한 번도 나간 적 없는 토종공학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인물입니다. 딥시크를 비롯해 유니트리, 딥로보틱스 등은 항저우 룡룡이라 불리며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항저우 곳곳엔 다음 7번째 용을 꿈꾸는 젊은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그 뿌리엔 철저히 조직된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국가 전략 산업에 맞춘 소수정예 교육이 운영되며 칭화대, 베이징대에서는 야오반과 같은 천재반을 통해 노벨상급 인재를 양성합니다. 정부, 대학,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체계 속에서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인벤티드 인 차이나 시대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국 최상위권 학생들 대다수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자연계 수석 입학생의 43%가 의대를 목표로 제도전을 선택하고 있고 일부는 아예 반수를 감행합니다.
연구비 삭감과 불안정한 이공계 일자리는 젊은 인재들을 더욱 의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학을 선택하던 시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자들이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내 아이가 공대에 간다면 말릴지 고민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전쟁 중입니다. 중국의 수능 시험인 가오카오에 올해 수험생 1,435만 명 중 상위 5%인 약 90만 명이 이공계 명문대에 진학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험생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세계 과학기술 흐름을 바꿀 자원이 될 것입니다. 기술 패권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 전장의 전장에서 의대를 향한 치열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모든 선택이 수렴된 사회에서 과연 새로운 기술과 미래 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묻고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뇌에 이식한 칩 하나로 2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이식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개발한 것으로 전신 마비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출신의 오드리 크루즈는 16살 때 교통사고로 C4번, C5번 척추가 손상되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 N1을 머리에 이식받은 후 그는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써봤다고 전하며 오드리라는 이름을 삐뚤삐뚤한 필기체로 화면에 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뉴럴링크 칩 N1은 동전 크기의 무선 장치로 뇌의 운동피질에 얇은 전극을 연결해 뉴런 신호를 읽고 이를 블루투스를 통해 컴퓨터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충전도 무선으로 가능하며 환자는 단순히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이고 클릭할 수 있습니다. 오드리는 검지로 클릭한다고 상상하면 커서가 움직인다며 텔레파시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칩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마우스를 스크롤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는 지금 실제로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고 있다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드리는 이 칩을 이식받은 첫 사례는 아닙니다. 뉴럴링크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총 5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3명이 이식을 마쳤습니다. 이들 역시 컴퓨터 조작과 게임 실행 등에 성공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오는 2029년 텔레파시 기술의 정식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시각회복 장치, 블라인드 사이트, 2031년까지는 파킨슨병 치료기기 딥을 포함해 연간 2만 건 이상의 이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연매출 10억 달러를 넘기고 전용 수술 클리닉 5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주가 지금처럼 영원히 팽창하지 않고 결국 하나의 점으로 붕괴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코넬대학교와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공개된 논문에서 우주의 종말 시점을 지금으로부터 약 195억 년 후로 예측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70억 년 뒤까지는 계속해서 팽창을 이어가지만 이후 방향을 틀어 수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공간과 물질, 에너지가 한 점으로 응축되는 빅크런치 상태에 도달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과학계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졌던 영원한 팽창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암흑에너지의 변화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정체불명의 힘으로 우주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값의 우주 상수로 간주돼 왔지만 최근 관측 데이터는 이 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암흑에너지를 악시온이라는 소멸 가능한 입자와 음의 우주 상수의 조합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악시온은 팽창을 유도하지만 점차 사라지고
이후 음의 상수가 지배하면서 수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거대한 은하 충돌과 고밀도 압축을 유발하며 결국 모든 존재가 특이점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이론이지만 다가오는 암흑에너지 분광 장비나 더 정밀한 우주 망원경의 데이터가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진은 우리는 이미 우주 수명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시나리오는 우주의 미래뿐 아니라 우주론 그 자체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원한 팽창이 당연시되던 우주론에 균열이 생긴 가운데 우주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게 될지 전 세계 과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